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1부 이어서 2부 소식 계속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함께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입니다. 네, 아무래도 37주년 맞이하는 5.18에 맞춰서 5.18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5.18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있어서 5.18 기념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5.18 재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5.18 기념재단 관련해서 차명석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이사장님으로 계시죠? 예, 예.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차명석 이사장님이 조건부 사퇴 6월 말에 재단의 발전위원회가 꾸려져서 발전안이 제출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 예, 예. 그 전에 사실 또 시민단체 협의회인가요? 시민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발표된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들이 5.18 재단의 어떤 변화와 또 발전위원회를 꾸려서 뭐 재단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만들어라. 뭐 이런 꾸지람들도 좀 있던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아시나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광주바닥 MC입니다. 예. 그 소식을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해 드릴게요. 원래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 2월 달에 네. 올해 2월 달에 광주시 시민단체 협의회 하고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네. 그리고 광주 진보연대 이렇게 나름대로 광주에서는 좀 큰 이 시민사회단체 연합 뭐 이런 건데 네. 여기에서 이 2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문제 제기한 내용이 5.18 기념재단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떤 특정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 네. 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사료를 기증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예산이 쓰였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5.18 기념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노동 탄압이 있었고 무분별하게 계약직을 남용하고 있다. 네. 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 위탁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었고 공무원들의 뭐 시간의 수당과 관련된 내용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뭐 문제가 많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지역사회에서 5.18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명석 이사장이 조건부로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나온 것이죠.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다는 건가요? 맨 처음에는 통감하거나 말거나 그런 말도 없었고, 그건 사실과 다르다. 너희들이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감사위원회 이제 5.18 기념재단도 광주시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 단체인데 거기에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 감사에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감사위원회 결과가요. 감사위원회 네.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근데 보려고 했더니 뭐 비공개인 것 같던데.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네. 어렵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나온 기사들, 신문 기사들을 네. 통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기사 내용들을 보면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그 애초에 문제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했던 사안들 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사실인 걸로 그러니까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특정인에 대한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노동 탄압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사료 기증 과정에서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했다라는 문제나 네. 뭐 이러한 세 가지가 다 이제 사실 확인이 됐죠. 결과가 특정인 자녀가 누구예요? 특정인 자녀를 말해도 될까요? 그게 공개돼 있나요? 신문 기사상으로는 저는 이제 이름이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 안 된 것도 있는데 공개돼 있으면 해도 되죠. 저는 말 안 하고 싶은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관장 한 지금 산하 사업소 맡고 계신 분 아닌가요? 그 후원회 5.18 기념재단에 그러니까 후원회가 그분도 있어요. 있고, 예. 그러니까 몇 분이 아무튼 있는데 예, 워낙 예. 그 자녀들 재단에 꽂아놓은 분이 많아서. 아이고. 근데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특혜 채용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그 연구원을 뽑는 건데,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가 이제 되는 거였어, 원래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자격 조건이 낮춰진 거죠. 그래가지고 낮춰지고, 그 5.18 기념재단과 관련된, 높으신 분의 자녀가 들어와서 박사 학위는 없고, 예, 그렇게 하고 채용된 거였죠. 문제가 많네요. 오얏나무 아래선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본인의 자녀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바꿔가지고 채용을 했으니까. 채용하는 네. 것만은 문제가 없죠. 기준을 바꿔가지고. 왜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채용하는 건 문제가 안 그것도 되죠. 좀 정서상.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 누구 자녀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5.18 재단 관련해서 이제 감사가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사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5.18 재단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학 재단 비리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하나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팠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권 착취 네. 같은 경우가 지금도 그랬습니다만은 2015년에도 한번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재단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파업까지 있었고 맞아요. 이런 계약 것들이 직원 있는데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5.18 재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념 사업회나 뭐 기념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민단체들도 네. 있고 이제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의 가장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 조금 노동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페이가 좀 작더라도 너희는 이런 걸 좀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뭐 적폐라고 하면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5.18 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죠. 그때 노동 탄압이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파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란 것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름대로 5.18 기념재단에서 근속 오랫동안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가고 지금은 거의 뭐 3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해 가서 쓰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돼요,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닥치는 사업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사람은 똑같은데 그렇게 아. 기간만 끊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코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민사회 단체나 이렇게 그 운동하시는 기관이나 이제 아무튼 원로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관련해서 직원들과 관련해서 약간 이렇게 노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그건 임금 이렇게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본인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마치 5.18 이 정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렇죠. 뭐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감히 돈을 얘기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재단은 무슨 뭐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직원이 거기 몇 명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 직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재단은 누가 운영하냐? 그러면 재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재단 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승진 체계를 통해서 승진해가지고 재단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들이 자기 그 운동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게 전 가장 큰 문제고 5.18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세대가 떠나고 나면 5.18 기념재단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 지금 5.18 기념재단의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5.18을 자기 경험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이어서 나가고 나면 잘 될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해 보면 동지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동력을 계속해서 깨부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들이 이제 재단에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몇 년 있다 나가는 거예요. 또 네. 새로운 사람 네. 들어왔다 나가고. 네.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5.18 기념재단을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끌어나갈 지도층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네.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 5.18 기념재단 설립 자체가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민주주의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를 같이 지향을 하잖아요. 그걸 중요한 자기 가치로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얼마나 이 직원들과의 민주주의, 이게 민주적 의사결정에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얼마만큼 잘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거의 뭐 낙제점을 받아온 거 아니었나 5.18 재단이. 그리고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결국 좀 크게 터진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에 2월 달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의 잘못,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 이걸 계속 그 문제를 고치고 5.18 재단의 혁신안을 새롭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회에 제가 그런 얘기 언급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5.18 이후에 기억투쟁했었던 사람들 4사람을 언급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미안해. 달라들어. 그렇더란 말이야. 왜 이런 실수를 하는데 왜? 혼이 가출했어. 이거 편집해주면 안 돼? 했구나.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5.18 광주 안에 가두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처럼 읽혀서 좋았다 그런 건데 5.18 기념재단이 끊임없이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5.18 경험했던 사람들 안에서만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5.18을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한다는 그런 인상을 쭉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18 정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신을 계속 박제화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제화된 정신 속으로는 후배 세대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여권을 자꾸 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것을 성스럽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이 5.18 재단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권위적인 문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자세히 뜯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37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고 한 세대가 넘어간 네, 거죠. 한 세대가 넘어갔고 실제로 이제 어떤 뭐 행사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회자들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은 5.18이 우리가 느끼는 한국전쟁 정도의 시기적 기시감이 있다? 그렇죠. 라는 표현을 쓰기도 멀게 하더라고요. 느껴진단 말이죠. 네, 멀게 느껴지고 이게 근현대사라고 느껴지지 않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유기적인 관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그 멘트도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맨발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 이제 5.18 기념재단을 운영하거나 또 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자리에 실제로 그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어가야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사람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재단에서 일하는 그런 젊은 일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5.18 당시에 도청을 지켰었던 그 분들이 아마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
30대 초반도 있지만 네. 거의 20대 중반, 20대 중후반, 이런 30대였잖아요. 네. 10대도 있었고. 그렇다면 재단은 네. 실제 그 80년 5월에 도청을 지켰었던 그 젊은이들이 재단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개방하고 운영하는 담대함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 기념재단 자체가 아무튼 이번 그 계기로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좀 기능이나 전체적인 조직이나 재편이 필요할 거라고, 예, 그게 불가피할 것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저번에 행사위 그 출범할 때, 37조 행사위 출범할 때, 예, 다 같이 기념 사진을 찍는데, 행사위원회요. 5.18 예, 행사위원회. 예,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 정영일 이제 시민협 공동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네. 기념재단 사람들과 어떤 서로 좀 뭔가 어색해하는 같이 기념을 찍는데 옆으로 가는 것도 싫어해서 그러겠죠. 괜히 문제를 한 사람을 제기한 찍었는데 이유잖아요. 그런 예. 풍경을 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그 행사위원회라는 게 그 뭐 얘기는 하나로 똘똘 뭉친다고 하면서 이제 기념재단이 사실 5.18을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데 가장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재단이 지금 자기 안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어떤 동력을 약화시키는 그쵸, 예. 그런 부분을 좀 자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능 재편 이런 걸로 결국은 가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특위가 조금 좀 잘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이 광주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지지 못 받으면 그렇죠. 누구를 설득하고 오히려 여전히 왜곡하려고 하는 그 세력한테 가닿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가까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외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대단히 그 자폐적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폐적인 그 문화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현상이 공고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지금 구조. 저도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어찌됐든 이게 5.18 재단 측과 뭐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들 측이 만나서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안에서 5.18 기념재단의 혁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됐는데 이게 실제 굉장히 더디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더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번 계기로 좀 5.18 재단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5.18 기념 사업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좀 젊은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바톤 터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는데 좀 옆에서 보기에 불안해 보여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발전특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게 처음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이 오재일 이사장 막판 시절에도 그때도 맞아요. 한번 발전특위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5.18 기념재단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어요. 그 파업 기간이 5.18 그 행사 기간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걸 고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발표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2년 지나면서 이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이번에 사실은 문제 제기된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 감사 결과와 관련한 그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들이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37년이 된 지금까지 쌓여 있었다라는 게 말 그대로 적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재산이나 기금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됐고, 또 아까 말했었던 그 특정인 자녀 채용 문제, 그래서 직원 채용 관련된 부적정성, 그리고 역사 왜곡 저지 대책을 하기 위한 지방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또 부적정성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5.18 레드페스타 행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격, 그리고 영어 문서를 감수하는 업무를 본인 그 재단 직원의 부인인가요? 맞아요. 네. 네, 재단 그 직원의 부인에게 이제 업무를 맡기는 형식으로 한 문제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사료를 받기로 했는데 제대로 이제 인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료는 없는데 네.
지급한 대가만 있는 형태도 예를 있고. 들면 이게 사료를 기증받았다고 그 행사까지 했는데 네. 실제 알고 보니까 그 사료를 기증받았는데 돈이 지급된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료를 기증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기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대가를 대가 없이. 제공했다는 거죠. 네,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됐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직원들 처우와 관련한 문제들 뭐 쭉 우리가 지금 다뤘고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5.18 그 기념재단의 직원 중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 굉장히 오래 일한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파업에 참여했고 열심히 네. 파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파업이 끝나고 돌아와서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업무를 안 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자기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출퇴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노동자들 괴롭히는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 막 캐비넷 바로 앞에다가 책상 놔두고 네. 거기 앉아 있어라.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재단이 그렇게 악랄하고 비열합니까? 그렇게 했고 또 파업 이후에 이제 나간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퇴직금 일부러 지급을 안 하고 그 노동위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네요.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지금 그 재단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5월 당사자분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맡고 그거는 잘 이게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사 일테면 5.18 기념재단의 15명의 이사회가 중심으로 이제 네. 운영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5.18 관련된 단체들이 네. 일명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네. 이것은 이제 5.18 광주 단체들만 한 명씩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됐든 4.3도 들어와 예. 있고. 예. 전국 교수협의회 네, 그런 네. 데가 됐든 아무튼 좀 전국적으로 열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이 있죠. 아, 이사회의 전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좀 복잡한 저는 재단 문제가 너무 전형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감사가 걸리게 되면 뭔가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막 뭔가 인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결국 회전문 인사로 네, 넘어가는 그리고 거잖아요. 또 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막 만드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사실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한다거나.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는 하기 어렵고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나 또 이런 언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이 변화를 계속 추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임기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정말 끔찍한 비극적인 그런 업무 네. 지시 같은 했었던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제대로 네. 벌 받게 해야지. 그러죠. 제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5.18 재단 관련해서 이제 문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5.18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쟁에 대한 독점주의 같은 게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4.19 세대가 87 6월 항쟁 이전까지는 자기 후대에 운동했던 학생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19 세대는 4.19 그 하나를 나름 그런 식으로 갖고 가면서 박제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항쟁을 박제시켰어요. 87 6월 항쟁 때 386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이걸 또 박제를 시켜놨어요. 5.18 역시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항쟁을 독점해버리고 특정한 세대가 박제화 시켜버리면은 이게 역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탈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 위에서 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가가지고 전행할 수 있는
그 자기 나름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떳떳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5.18 문학상 관련 논란 맞아요. 치고 싶거든요. 얘기를 좀 해야죠. 그것도 전형적으로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김혜순 시인이 피어라 돼지라고 하는 시집으로 이렇게 수상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김혜순 시인이 사양한 5.18 문학상 5.18 문학상. 문학상 올해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 김혜순 시인이 논란이 생겨가지고 수상을 사양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논란이 뭐였냐면 김혜순 시인의 시가 굉장히 초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더니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기로는 그건 제가 이제 막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그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구제역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 수많은 돼지들, 죄 없이 재판도 없이 죽어버린 그 돼지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돼지를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잊고 있으면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를 민중을 돼지에 비교했다 이렇게 비판한 게 있어요. 누가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은 다른 시인인데, 제가, 한국 작가회의 전임였는데, 사무총장을 지냈던. 정우영 시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영 시인이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니요, 작가회의 사무총장을 했었던 유명한 시인. 유명한 시인이 문제 제기를 했다. 네, 시인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뜨거워지기 전에 김혜순 시인이 사양한 거를 보도로 먼저 접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 논란이 김혜순 시인한테 전달됐고. 저는 솔직히 기사만 봤었는데 기사 보고 5.18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 자기는 아직은 그래, 그 정도로만 그걸 보도됐죠.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부한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겸양의 미덕인 것처럼 네, 맞아.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 그랬어요. 그래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시 자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한 축이 있었고 또 다른 축은 김혜순 시인이 그 전에 미당 문학상을 받은 그 수상 경력이 있어요. 미당 서정주. 그 경력 때문에. 우리 친일파 전공이잖아, 우리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문학에 대해서 이제 친일을 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이제 총후 문학이라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나 중일 전쟁 시기 때 그 이제 전선 후방에서 이렇게 죽음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그런 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제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쓰이 오장송가라고 하는 그런 시를 보면 가미카제를 이렇게 찬양하는 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친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악질적인 친일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미당 서정주 문학상을 이제 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한 축이 있는 거고 다른 또 한 축은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근데 그쵸. 친일파 상을 네, 그렇죠. 받은 사람이 감히 5.18 문학상을 받을 수 있냐? 아니 근데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김혜순 시인이 미당 문학상 수상이 너무 대표되는 것 같은데 실은 김수영 문학상도 받았어요. 그렇죠. 김소월 문학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미당 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혜순 시인한테 이력이 하나였고 5.18 문학상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문학계에서 상의 권위로 보면 5.18 문학상은 새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성 작가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김혜순 선생의 그 개인 이력으로만 봐도. 근데 미당 문학상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친일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상이 무겁다라는 말은 그 말이었구나. 그럼 그 말이었잖아. 5.18 정신이 무거웠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판이 무거웠다. 뭐 그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재밌다라기보다는 비극적인 거는 김혜순 시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역시 미당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미당 문학상 말고 이제 팔봉 김기진이라고 그분도 이제 원래 저기 이제 카프 문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친일을 조금 세게 하셨던 분인데 팔봉 김기진 그 팔봉 뭐 평론 문학상이라고 비평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수상했던 사람도 또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뭐 친일과 관련된 사람을 기리는 작가를 기리는 그런 문학상을 수상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문학가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차후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사위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았던 사람도 친일에 대한 친일을 기리는 그런 미당 문학상, 이런 사람의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수상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이 문제가 이제 같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저는 뭐 옳다 그르다라고 딱 이렇게, 문제를, 끊을 수는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친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이제 잣대를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친일을 했냐. 아니면.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문학에 대한 어떤 그 깊이를 논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일종의 생각해 볼 거리는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논란이 가열되기 전에 끝나버렸다고 했잖아요. 사양해버려서. 그런데 저는 그 재단이 그렇게 발표해버린 거 자체가 너무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단이 심사위원들 위촉해가지고 되게 이게 심사 과정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심사위원들도 사실 쟁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황현산, 임철우, 나이더, 김영중, 김진경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 임철우 생이라든지 굉장히 광주에 5.18과 관련된 중요한 족적이 있고 김영중 생도 데뷔작이 5월 관련한 그렇죠, 비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낸 논리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5.18 재단은 왜 그걸 카바를 안 쳐주죠? 카바를 쳤어야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김혜순 시인을 설득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바라는 것은 방어. 아니, 근데 이 논란이 정말로 이 사양으로 끝난 뒤에 알려질 정도의 일이었거든요. 논란이 커지더라도 저는 5.18 기념재단이 욕 먹더라도 가져가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양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재단 입장에서는 수상자로 선정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 이를테면 사르트르가 노벨 문학상 거부해도 그렇죠. 여전히 노벨 문학상 입장에서는 수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재단이 서둘러서 이걸 진화한 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내부 사정을 제가 취재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리고 태도로서 옳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사위원들만 이상한 사람들. 심사위원들 이상한 사람 됐고 김혜순 시인도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친일 문학상을 받는 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라고 하는 거 논쟁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당 문학상도 그렇고 동인 문학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 문학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비극인 건 사실인데. 제가 15개 정도가 돼요. 예, 친일 논란이 맞습니다. 있는 작가의 기념하는. 근데 이 사태는 비극인데 이 문학상을 제가 알기로 공개적으로 거부한 작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도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너 받았지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좀 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녀사냥 너 조선일보 뭐지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조선일보를 거부해야 되는 그 이유에 그렇죠. 대해서 계속해서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어떤 진영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네. 그 진영 논리 없이 너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뭐 작가이 뭐 사무총장 했네 만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도 있다는데 그럼 그동안 그 상 안 없애고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개인의 공격처럼 느껴지고 그 개인의 공격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은 재단이 자기 일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그냥 귀찮기도 하고 해서 발을 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재단에서 발표한 공지문을 갖고 왔어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5.18 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혜순 시인이 수상 사양 의사를 밝혔다. 김 시인은 본상 수상자 피어라 돼지 선정에 감사하지만 5.18 정신의 무거움을 생각할 때 정중히 사양한다고 재단에 알려왔다. 이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발을 빼버린 거예요. 재단의 입장은 지금 없는 거죠. 오히려 좀 더 뭐랄까요 여러 가지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건인데 그거를 그냥 저렇게 그냥 묻어버리네. 네,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뭐 친일
했던 작가들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거기에 관여된 작가들은 앞으로 5.18 재단, 그 5.18 문학상에, 해당하는, 그런 후보군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게 그렇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중요한 거는 5.18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그냥 우리는 작품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그렇지. 하는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무슨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비판했던 그 초현실주의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초현실주의적이면 어때?라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18 문학상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할 거야? 그러죠. 초현실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평가도 조금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무조건 사실주의와 이 아니, 아니, 자유주의를 본인들이 이해 해야 못하면 된다. 상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동물농장도 초현실주의. 내 말이. 돼지 나왔다고 나 지금 그런 거 일단 아니야? 피오라 아니, 물질을 봐야겠어. 아니 생각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이게. 짜증나는 일이네. 네, 이건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혜수 시인이 거부를 한 게 저는 이제 단순히 아까 이제 얘기했던 선정 과정의 어떤 친일 행적 그리고 어떤 친일 행적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친일 문학상과 관련자. 예, 지연이 뭐 작용했다. 어떤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무거운 뭐 이런 부담감 이런 걸 그냥 포장해서 그냥 물러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념재단 자체가 5.18 문학상을 누군가한테 선정하려는 역량 자체가 그렇죠. 없는 거죠. 역량이 그런 거 잘 안 같아요. 된다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5.18 문학상은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로드맵이 그렇지. 재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일종의 외주 제작 형식으로 갖다 놓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래, 80 그렇지. 80 문학상 받은 사람 있어. 미당 문학상 받은 사람 있어.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와,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심사위원 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그분들 진짜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니, 정하신 보니까 분들이에요.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그 평이 있는데, 5.18 정신이 세계의 고통을 함께 앓는 연대의 정신의 다름이 아니고, 또 좋은 문학 작품을 쓴다는 일이 항상 언어를 통해 세계의 고통을 전하고 확산시키는 일의 다름 아니라면, 김혜순의 피어라 돼지는 그들이 온전히 결합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나 잘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 말 맞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실주의니 초현실주의니 이런 네, 거는 네. 사실은 중요하지 격하게 이야기한 않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재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비난이었거든요. 비난도 커지기 전에 그래서 저는 몰랐으니까. 네, 저 크기도 전에 그런 어떤 욕 먹기 싫어하는 저는 정당한 욕은 먹는 것이 맞다. 부당한 뭐 욕은 이런 먹는 거 것이 맞죠.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부당한 욕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욕 먹으면 오래 살고 좋은데. 어떤 욕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보신주의구나, 보신주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5.18 재단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이 5.18 문학상에 관여하고 있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어떤 담론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 논란에 관련해서.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좀 그 속된 말로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면이 그러니까 이 있죠. 논란도 SNS 상에서 한정적으로 제기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네. 쫄지마, 재단아. 근데 저는 네. 이 사건 들으면서 여기 와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듣는데 이 사건 보면서도 약간 예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한 순결주의라고 해야 될까? 순혈주의. 예, 순결주의나 순혈주의, 순수주의, 아무튼 이것들이 내리찢는 이 강박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자유, 이렇게 멸균시켜야 되는 어떤 강박 이러한 것들이 전 느껴지는데. 오염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박제화되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예, 마음이겠네요. 확장할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 안 된 순수성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그 며칠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18 문학상은 그 날들을 그리는 작품만 수상할 수 있는 거죠. 그 80년 5월에 그 며칠을 그리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앞으로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참여 안 할 가능성도 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누구를 수상하겠어요? 그러면 그 딱 한정적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그날을 그렸냐 안 그렸냐 이렇게 볼 별로예요.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번에 그런 두려움이 심사를 있어요. 맡으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광주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예. 전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인재다라고 아, 생각하는 소중한 분들이죠. 예. 사람인데 오히려 이번 사건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까봐. 위축될까봐 좀 걱정되네요. 나는 이럴 바에는 5.18 문학상 이제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수상은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예산만 책정되면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별 사람들이 받으려고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친일과 관련된 작가를 기리는 문학상이 15개 정도가 네, 된다 그랬잖아요. 맞네요. 그러면 아니 실력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상 안 그쵸. 받는 사람이 문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사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차후에 문제 그 그렇지. 5.18 문학상 관련해서는 그러겠네. 그러면은 5.18 문학상이라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위상이 하락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상임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심사해가지고 줘야지. 뭐야 그게. 아닌가? 불이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정말 불이다. 지금의 5.18 아는 재단은 그럴 수도 있어. 아, 자녀가 쓴. 재단아 그러지 마. 제목. 어떻게, 그럼 내년에 도전해봐? 도전이다. 우리 좋아. 비어있는 공간. 우리는 현실주의적으로 한번 써보자. 현실주의적으로. 지금부터 삼겹살 지금- 피어라 되지 말고 삼겹살아. 아, 그럼 안 돼. 아, 답답하네. 지금부터 친일파 척결 운동에 나서 그래가지고 친일문학 척결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그걸 소설을 가지고 쓰고. 상을 받는 거야. 좋아 알았어. 상금 얼마요? 예컨대 이거를 또 친일의 문제로 그건 아니다 얘기하기가 했다, 예. 또 힘든 게 예컨대 팔봉비평 문학상 받은 분 중에 김윤식 선생이 계세요. 김현 선생도 있잖아요. 네, 김현 선생도 계시고 근데 1회가 김현, 예. 2회가 김윤식이에요. 예. 근데 김윤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친일 문학에 대한 또 아주 훌륭한 개설서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자르듯이 또 친일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거고 뭐 얘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5.18 문학상은 무엇을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를 재단이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이런 논란 앞으로 벌일 수밖에 없어요. 내 나라 재단아. 그러네. 이번에 이번에 것 같은데. 이번에 못해. 끝날 논란이 아니구만. 아니, 이제 계속되겠네. 내년 네. 이 사태를 거치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 5.18 문학상이 축소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축소되는, 바보지. 형식적으로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이제 문학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5.18 문학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쩌겠어요. 엄청 진짜 조롱할 이 상이 것 같아. 무겁겠어요. 이 상은 그냥 피해가고 싶은 상이 되겠지. 그러게. 하여튼 5.18 문학상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5월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다채롭게 나오네. 준비를 네.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37주년 맞는 5.18 이 시점에 재단의 역할이라거나 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전 시민들이 전국에서 5.18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자기 역할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광주 안에서의 5.18 기념재단과 또 문학상을 비롯한 이런 논란들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주 지역에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많이 녹음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5월 관련된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간간히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방금 앞서서 말했었던 재단의 어떤 쇄신이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코님이 오늘 자료 준비한 거 보니까 앞으로 계속 다룰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역시 근현대 전공자 멋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 해왔는데 저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라서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준비를 해오신 거 보면서 내가 이거 많이 착각했다. 아니에요. 아니야. 옆에 있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감자의 역할이 장난 아니었다. 진짜. 이제 저도 준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프린터로 뺏어가야 됩니다. 신문 기사를. 네. 오늘 사실은 저희가 2부 시작하기 전에 시민정치 페스티벌을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시민정치 페스티벌.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다는 걸로 결론을 내야 되나요? 자체가 그렇게 사라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행사의 모습이 좀 그래요. 뒤가 약해. 그냥 페스티벌이었죠.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시민정치 페스티벌에서 이제 아까 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실제 이 10개의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진행되는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더 그때 나누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내일도 저희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뺏겼네. 네. 고생하셨는데, 여전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지 항상 배가 고파요. 방송 끝날 때쯤이면.
오늘도 혹시 맨발의 밥집 준비돼 있습니까? 코너 이름이 맨발의 밥집이야? 맨발의 밥집. 내가 아, 지었어. 맨발의 그래? 밥집 어때? 저희가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광고해드리는 걸로. 광고 좀 해주세요. 좋네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오늘은 동구사랑 회센터라고 네. 저쪽에 이름이 거하네요. 네. 지산동 쪽에 있는 횟집인데요. 그 가성비가 가장 좋은 횟집. 이렇게. 싸고 맛있다? 맛도 있고 엄청 푸짐한 아, 편이에요. 양이 많다. 네, 보통 회 드시면 엄청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네. 굉장히 덜 부담스럽게 이렇게 한상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좋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모둠회가 맛있고요. 스페셜이 있어요. 오. 스페셜은 약간 비싸고 일반 모둠회나 광어회 드시면 이게 좋습니다. 아주 맛보다는 양이나 맛보다는? 양이나 이렇게 주는 메뉴의 구성의 다양성 이런 게 장점인 집. 지금 이거 자꾸 우리가 가게 소개시켜준 건 광고 주라는 거지. 안 들으셔. 후불로도 들어오나? 그리고 원래 장사 잘 돼. 아, 그래요? 네, 오늘 저희 귤팟은 동구 사랑 회센터. 사랑 회센터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귤팟. 네,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으로 귤 까는 방송 이런 형식과 포맷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밑으로 내려가.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